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조선에 외딴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 산짐승의 울음소리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눈보라가 대지를 덮쳤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바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비명을 질렀고 하늘은 끝없이 회색빛 눈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그 폭풍 속을 피 묻은 비단옷 자락을 움켜쥔 한 여인이 위태롭게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담화. 얼마 전 궁궐의 피비린내. 나는 정변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실의 마지막 핏줄이었습니다. 그녀의 뒤를 쫓는 것은 무자비하기로 이름난 권대위와 그의 병사들이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눈보라 사이로 아른거렸고 공주를 찾아라 외치는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찢어지듯 들려왔습니다. 담화의 머릿속에는 불타는 궁궐, 칼날의 섬광, 그리고 충신들의 마지막 절규가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옆구리의 상처에서는 차가운 눈 위로 붉은 피가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거대한 왕대나무 숲에 이르러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다한 듯 쓰러졌습니다. 하얀 눈이 연민이라도 베풀 듯 상처 입은 그녀의 몸 위로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흙과 피로 얼룩졌음에도 감출 수 없는 고귀한 아름다움이 그렇게 차가운 죽음의 이불 아래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잦아든 다음 날 아침, 대나무 숲 인근 촉에 사는 한 가난한 선비가 땔감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서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락한 가문의 자손으로 세상을 등진 채 묵묵히 글을 읽으며 은둔하는 신세였습니다. 서진은 눈더미 속에 파묻힌 희미한 비단 자락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을 넘기지 못한 짐승의 시체인가 여겼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레 눈을 치우자 흙먼지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경이로운 용모의 여인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보다 더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죽은 듯 창백한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주 미약하지만 끈질긴 숨결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마지막 저항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흉흉한 시국의 낯선 여인. 그것도 필시 귀한 신분이었을 여인을 드리는 것은 크나큰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얼어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측은지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는 조용히 여인을 업고 자신의 초갓집으로 향했습니다. 담화가 다시 눈을 뜬 것은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녀는 낯선 방, 흙벽과 희미한 등잔불 빛 속에서 끔찍한 열병과 악몽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서진은 묵묵히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자신이 산에서 캐온 얼마 되지 않는 약초를 정성껏 달여 입에 흘려넣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마침내 열이 내리고 온전히 정신을 차렸을 때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세상을 향한 깊은 공포와 경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레 이름을 물었으나 그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인렌이라는 이름을 임시로 붙여주었습니다. 서진은 그녀가 겪었을 끔찍한 일을 짐작했지만 굳이 상처를 헤집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인의 고통스러운 침묵을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선비와 과거를 잃어버린 여인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문틈으로 파고드는 겨울바람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아궁기에서 타오르는 장작소리, 그리고 방 안을 채우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뒤섞인 작은 초갓집에서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에게 조용히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천의 따스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소리를 내며 흘렀고 대나무 숲은 짙은 초록빛을 되찾았습니다. 담화. 아니, 이제 인이라고 불리는 여인도 긴 상처에서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짐작게 할 만한 모든 것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값비싼 비단옷은 서진의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고 윤기나는 머리는 투박하게 따아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숨막히는 아름다움, 첫 번째 변수, 이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고귀함과 용모는 거친 삼보스로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진이 글씨를 써주고 받은 종이 몇 장을 들고 쌀을 구하기 위해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말없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장터는 실로 오랜만에 맡아보는 사람,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갖가지 곡식을 파는 소리, 옹기장수의 외침, 엿장수의 가윗소리가 시끄럽게 뒤엉켰습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서진의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난기 많은 봄바람이 그녀가 머리에 둘렀던 수건을 휙 하고 벗겨냈습니다. 햇살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에 시끄럽던 장터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감탄이 아닌 의심과 경계가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저게 누군가? 이 선비가 산속에서 여우라도 홀렸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특히 안악들의 눈초리는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여인이, 그것도 미혼의 저 선비와 한 집에 기거한다는 것은 엄격한 예법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의 고난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가 가장 혹독했습니다. 안악들은 그녀를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노골적으로 밀치며 자기들끼리 물동이를 채웠습니다. 어느 꼴에서 굴러먹던 계집인지 선비를 망칠 요물이 틀림없어 모진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빈 물동이를 든 채 해가 저물도록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축복이 아니라 사람들의 질시와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멸시와 고립 속에서 이는 다시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달랐습니다. 그는 세상의 편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홀로 눈물 짓는 인을 묵묵히 데려왔고 그날 밤 자신의 낡은 서책들을 꺼내왔습니다. 세상의 말들은 바람과 같소. 붙잡으려 할수록 그대를 할퀴일 것이오 무엇도. 그는 촛불 아래 앉아 그녀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피난처를 구하는 여인이 아니라 지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서진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총명함은 서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는 강철 같은 의지, 두 번째 변수가 있었습니다. 글을 배우면서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보답으로 이는 서진의 황량했던 초가집의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광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던 망가진 배틀배틀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그것을 매만지고 닦고 조이며 수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는 서진의 나직한 글 읽는 소리와 함께 규칙적으로 찰칵 찰칵거리는 배 짜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조용한 대화처럼
서로의 외로움을 어루만지며 공간을 채웠습니다. 서진은 그녀에게 세상의 지혜를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삶의 질서와 따뜻함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봄이 깊어지자 이는 집 뒤편에 버려진 텃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서진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었으나 자갈이 너무 많고 척박하여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황무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진 역시 저 땅은 애써도 소용없다며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비범한 인내심 두 번째 변수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호미로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상처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흙을 골라냈습니다. 맨손으로 수없이 많은 자갈을 하나하나 주워냈고 손톱 밑이 검게 물들고 손바닥이 벗겨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숲에서 마른 잎과 썩은 나무를 모아 거름을 만들었고 씨앗을 심을 때는 마치 아기에게 속삭이듯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처음에는 의아하게, 나중에는 경이롭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듯 보였던 밭에서 파릇한 새싹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하게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그토록 아꼈으나 말라 죽어가던 귀한 약초들도 그녀의 손길이 닿자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기를 되찾고 푸른 잎을 펼쳤습니다. 절정은 밭 한가운데 서 있던 늙은 복숭아나무였습니다. 몇 해 전 벼락을 맞아 반쯤 죽어버린 고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그 검게 타버린 가지에서 눈부시게 화사한 복숭아꽃이 만개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화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가진 모든 생명력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듯 황홀할 정도로 강렬한 분홍빛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꽃잎을 만져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농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흙을 만지는 저 여인에게 죽어가는 것들마저 되살리는 불가사의한 치유의 힘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경외심 어린 눈으로 인을, 그리고 그녀가 피워낸 경이로운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복숭아나무에서 꽃을 피운 여인, 그리고 벼락 맞은 고목을 되살린 처녀. 그 신비로운 이야기는 척박한 상골 마을에 피어난 기이한 꽃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헛소문이나 도깨비의 장난쯤으로 치부하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뜬 소문이 생명력을 얻기 시작한 것은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초의 영감이 기적적으로 병석에서 일어난 후부터였습니다. 최 영감은 지독한 기침병으로 몇 년째 자리에 누워 이제 나저제나 숨이 넘어가기만을 기다리던 신세였습니다. 읍내에 용하다는 의원도 값비싼 약재도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담화의 서진 몰래 그 척박한 밭에서 캐낸 약초 몇 뿌리를 들고 최 영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정성껏 달인 약을 영감의 입에 흘려놓고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미친 계집이 노인에게 독이라도 먹이는 것 아니냐며 수군댔지만 불과 사흘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노인의 기침이 멎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흘 뒤 최 영감은 제 발로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 일은 뜬 소문을 확고한 사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시기하고 멸시하던 안악들조차 이제는 그녀를 약초 아가씨라 부르며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자신의 아픈 아이를 데려왔고 이는 묵묵히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텃밭에서 자란 약초들은 이상하리 많지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고운 처녀에 대한 이야기는
봄바람을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읍내 관아 애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선은 안 될 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 달째 핏발선 눈으로 사라진 공주를 찾아 헤매던 권대위였습니다. 정변은 성공했으나 마지막 핏줄을 놓쳤다는 사실은 그를 밤낮으로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채 한 외딴 산골에 하늘에서 내려온 듯 아름다우며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고 사람을 살리는 처녀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권대위는 직감했습니다. 아름다움과 기적, 그것은 분명 그가 찾던 왕실의 마지막 잔재였습니다. 그는 즉시 부하들을 이끌고 그 작은 상월 마을로 말을 달렸습니다. 고요하던 마을에 갑자기 들이닥친 말발굽 소리와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는 평화롭던 오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군사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권대위와 그의 부하들은 망설임 없이 이서진의 초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쾅탄하는 소리와 함께 서진이 땀 흘려 만든 쌀이문이 거칠게 부서져 나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배틀 소리와 글 읽는 소리가 동시에 멎었습니다. 권대위가 흙 묻은 군화발로 방 안에 들어섰을 때 그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삼벗을 입고 머리를 투박하게 틀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공주 담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고귀함과 위엄은 조금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권대위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찾았다, 이 도망친 쥐새끼를. 그가 칼을 빼어들고 서진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놈이로구나. 감히 역적의 딸을 숨기고 이 선비놈이. 서진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는 평생 분만 잡아온 연약한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포에 질린 와중에도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인을 보호하려는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대위님 오해이십니다. 이 아이는 제 먼 친척이옵니다. 어릴 적 큰 병을 앓아 말을 하지 못하는 그저 불쌍한 아이일 뿐입니다. 권대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을 못해 내 놈이 지금 누구를 속이려 드느냐. 그가 서진을 방구석으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공포에 질린 서진에게 향한 사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석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할 인 담화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궁궐에서 다도다도를 행하듯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찻상 소반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란스러운 방 안에서 그녀의 침착한 발걸음 소리는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군사들조차 그녀의 기묘한 행동에 압도되어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담화는 찻주 전자를 들어 떨림 하나 없는 손길로 찻잔에 미지근한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찻잔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권대위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권대위의 눈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도망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차갑고도 강철 같은 의지로 불타는 왕족의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천마디 말보다 더 날카롭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왕족 앞에서 칼을 겨누다니. 너는 그저 피에 굶주린 짐승일 뿐이다. 권대위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울부짖는 공주를 예상했지. 이렇듯 서늘한 위엄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모습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경멸에 그는 치욕을 느꼈습니다. 내년이 감히
분노로 이성을 잃은 그가 찻잔을 내리쳐 깨뜨렸습니다. 당장 전현과 이놈을 함께 묶어라 저항하는 자는 모조리 베어버려라. 군사들이 다시 달려들어 담화와 서진의 팔을 거칠게 꺾었습니다. 매에 옴추시오. 바로 그 순간 부서진 문 밖에서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팡이를 든 초의 영감이 성난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집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안악들은 손에 낫낫을 쥐고 있었고 장정들은 괭이 나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들 앞에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 영감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대위님, 무슨 연유로 우리 마을의 은인을 잡아 가려 하십니까? 권대위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은인 인연은 나라를 배신한 역적의 딸이다. 너희가 감히 역적을 비호하겠다는 것이냐? 최 영감이 지팡이로 땅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역적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소. 우리가 아는 것은 저 아가씨는 내 죽을 목숨을 살려주었고 우리 아이들의 열병을 고쳐주었다는 것뿐이오. 저분들은 우리 마을 사람이오. 만약 저분들을 데려가려거든 이 늙은이의 목을 먼저 치고 가시오. 맞습니다. 우리를 다 죽이고 가시오.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상월짜기를 울렸습니다. 권대위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고작 한두 명의 저항을 예상했지. 마을 전체가 이렇게 격렬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그가 명령만 내린다면 이 오합지졸들을 베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들어선 새 정권이 아무런 죄도 없는 백성들을 학살했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그것은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되찾고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 영감을 노려보았습니다. 좋다. 오늘은 노인의 체면을 봐서 물러가주지. 그는 담화를 향해 경멸의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년은 도간에 든 쥐다. 내가 내년을 잡으러 다시 돌아올 때는 이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는 부하들에게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마을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사람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담화만은 굳건히 서서 권대위가 사라진 길목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진은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있던 낯선 얼굴의 사내 두 명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권대위는 감시자를 남겨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초가집은 이제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복숭아나무에서 꽃을 피운 여인, 그리고 벼락 맞은 고목을 되살린 처녀. 그 신비로운 이야기는 척박한 산골 마을에 피어난 기이한 꽃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헛소문이나 도깨비의 장난쯤으로 치부하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뜬 소문이 생명력을 얻기 시작한 것은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최 영감이 기적적으로 병석에서 일어난 후부터였습니다. 최 영감은 지독한 기침병으로 몇 년째 자리에 누워 이젠 아저제나 숨이 넘어가기만을 기다리던 신세였습니다. 읍내에 용하다는 의원도 값비싼 약재도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담화 이서진 몰래 그 척박한 밭에서 캐낸 약초 몇 부리를 들고 최 영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정성껏 달인 약을 영감의 입에 흘려넣고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미친 계집이 노인에게 독이라도 먹이는 것 아니냐며 수군댔지만
불과 사흘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노인의 기침이 멎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흘 뒤 최의 영감은 제 발로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 일은 뜬 소문을 확고한 사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시기하고 멸시하던 안악들조차 이제는 그녀를 약초 아가씨라 부르며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자신의 아픈 아이를 데려왔고 이는 묵묵히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텃밭에서 자란 약초들은 이상하리만치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고운 처녀에 대한 이야기는 봄바람을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읍내 관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닿아서는 안 될 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 달째 핏발선 눈으로 사라진 공주를 찾아 헤매던 권대위였습니다. 정변은 성공했으나 마지막 핏줄을 놓쳤다는 사실은 그를 밤낮으로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채 한 외딴 산골에 하늘에서 내려온 듯 아름다우며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고 사람을 살리는 처녀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권대위는 직감했습니다. 아름다움과 기적, 그것은 분명 그가 찾던 왕실의 마지막 잔재였습니다. 그는 즉시 부하들을 이끌고 그 작은 상월 마을로 말을 달렸습니다. 고요하던 마을에 갑자기 들이닥친 말발굽 소리와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는 평화롭던 오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군사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권대위와 그의 부하들은 망설임 없이 이서진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광야에 하는 소리와 함께 서진이 땀 흘려 만든 쌀이문이 거칠게 부서져 나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배틀 소리와 글 읽는 소리가 동시에 멎었습니다. 권대위가 흙 묻은 군홧발로 방 안에 들어섰을 때 그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삼벗을 입고 머리를 투박하게 틀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공주 담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고귀함과 위엄은 조금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권대위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찾았다. 이 도망친 쥐새끼를. 그가 칼을 빼어들고 서진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놈이로구나. 감히 역적의 딸을 숨기고 이 선비놈이. 서진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는 평생 분만 잡아온 연약한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포에 질린 와중에도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인을 보호하려는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혜위님, 오해이십니다. 이 아이는 제 먼 친척이옵니다. 어릴 적 큰 병을 알아 말을 하지 못하는 그저 불쌍한 아이일 뿐입니다. 권대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을 못해 내 놈이 지금 누구를 속이려 드느냐. 그가 서진을 방구석으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공포에 질린 서진에게 향한 사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석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할 인담화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궁궐에서 다도를 행하듯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찻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란스러운 방 안에서 그녀의 침착한 발걸음 소리는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군사들조차 그녀의 기묘한 행동에 압도되어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담화는 찻주전자를 들어 떨림 하나 없는 손길로 찻잔에 미지근한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찻잔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권대위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권대위의 눈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도망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차갑고도 강철 같은 의지로 불타는 왕족의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천마디 말보다 더 날카롭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왕족 앞에서 칼을 겨누다니. 너는 그저 피에 굶주린 짐승일 뿐이다. 권대위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울부짖는 공주를 예상했지. 이렇듯 서늘한 위엄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모습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경멸에 그는 치욕을 느꼈습니다. 내년이 감히 분노로 이성을 잃은 그가 찻잔을 내리쳐 깨뜨렸습니다. 당장 전현과 이놈을 함께 묶어라. 저항하는 자는 모조리 베어버려라. 군사들이 다시 달려들어 담화와 서진의 팔을 거칠게 꺾었습니다. 매움추시오추. 바로 그 순간 부서진 문 밖에서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팡이를 든 초의 영감이 성난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집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안악들은 손에 낫을 쥐고 있었고 장정들은 괭이나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들 앞에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 영감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대위님, 무슨 연유로 우리 마을에 은인을 잡아 가려 하십니까? 권대위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은인 이녀는 나라를 배신한 역적의 딸이다. 너희가 감히 역적을 비호하겠다는 것이냐? 최 영감이 지팡이로 땅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역적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소. 우리가 아는 것은 저 아가씨는 내 죽을 목숨을 살려주었고 우리 아이들의 열병을 고쳐주었다는 것뿐이오. 저분들은 우리 마을 사람이오. 만약 저분들을 데려가려거든 이 늙은이의 목을 먼저 치고 가시오. 맞습니다. 우리를 다 죽이고 가시오.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권대위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고작 한두 명의 저항을 예상했지. 마을 전체가 이렇게 격렬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그가 명령만 내린다면 이 오합지졸들을 베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들어선 새 정권이 아무런 죄도 없는 백성들을 학살했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그것은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되찾고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 영감을 노려보았습니다. 좋다. 오늘은 노인의 체면을 봐서 물러가주지. 그는 담화를 향해 경멸의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년은 도가내든 쥐다. 내가 내년을 잡으러 다시 돌아올 때는 이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는 부하들에게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마을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사람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담화만은 굳건히 서서 권대위가 사라진 길목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진은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있던 낯선 얼굴의 사내 두 명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권대위는 감시자를 남겨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초가집은 이제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조선에 외딴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 산짐승의 울음소리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눈보라가 대지를 덮쳤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바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비명을 질렀고 하늘은 끝없이 회색빛 눈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그 폭풍 속을
피 묻은 비단옷 자락을 움켜쥔 한 여인이 위태롭게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담화. 얼마 전 궁궐의 피비린내. 나는 정변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실의 마지막 핏줄이었습니다. 그녀의 뒤를 쫓는 것은 무자비하기로 이름난 권대위와 그의 병사들이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눈보라 사이로 아른거렸고 공주를 찾아라 외치는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찢어지듯 들려왔습니다. 담화의 머릿속에는 불타는 궁궐, 칼날의 섬광, 그리고 충신들의 마지막 절규가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옆구리의 상처에서는 차가운 눈 위로 붉은 피가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거대한 왕대나무 숲에 이르러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다한 듯 쓰러졌습니다. 하얀 눈이 연민이라도 베풀 듯 상처 입은 그녀의 몸 위로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흙과 피로 얼룩졌음에도 감출 수 없는 고귀한 아름다움이 그렇게 차가운 죽음의 이불 아래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잦아든 다음 날 아침, 대나무 숲 인근 촉에 사는 한 가난한 선비가 땔감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서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락한 가문의 자손으로 세상을 등진 채 묵묵히 글을 읽으며 은둔하는 신세였습니다. 서진은 눈더미 속에 파묻힌 희미한 비단 자락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을 넘기지 못한 짐승의 시체인가 여겼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레 눈을 치우자 흙먼지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경이로운 용모의 여인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보다 더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죽은 듯 창백한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주 미약하지만 끈질긴 숨결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마지막 저항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흉흉한 시국의 낯선 여인. 그것도 필시 귀한 신분이었을 여인을 드리는 것은 크나큰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얼어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측은지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는 조용히 여인을 업고 자신의 초갓집으로 향했습니다. 담화가 다시 눈을 뜬 것은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녀는 낯선 방, 흙벽과 희미한 등잔불 빛 속에서 끔찍한 열병과 악몽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서진은 묵묵히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자신이 산에서 캐온 얼마 되지 않는 약초를 정성껏 다려 입에 흘려넣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마침내 열이 내리고 온전히 정신을 차렸을 때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세상을 향한 깊은 공포와 경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레 이름을 물었으나 그녀는 고개만 저쭈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인렌이라는 이름을 임시로 붙여주었습니다. 서진은 그녀가 겪었을 끔찍한 일을 짐작했지만 굳이 상처를 헤집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인의 고통스러운 침묵을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선비와 과거를 잃어버린 여인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문틈으로 파고드는 겨울바람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아궁기에서 타오르는 장작소리, 그리고 방 안을 채우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뒤섞인 작은 초갓집에서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에게 조용히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천의 따스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소리를 내며 흘렀고 대나무 숲은 짙은 초록빛을 되찾았습니다. 담화, 아니 이제 인이라고 불리는 여인도 긴 상처에서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짐작게 할 만한 모든 것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값비싼 비단옷은 서진의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고
윤기나는 머리는 투박하게 따아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숨막히는 아름다움, 첫 번째 변수, 이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고귀함과 용모는 거친 삼보스로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진이 글씨를 써주고 받은 종이 몇 장을 들고 쌀을 구하기 위해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말없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장터는 실로 오랜만에 맡아보는 사람,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갖가지 곡식을 파는 소리, 옹기장수의 외침, 엿장수의 가윗소리가 시끄럽게 뒤엉켰습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서진의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난기 많은 봄바람이 그녀가 머리에 둘렀던 수건을 휙 하고 벗겨냈습니다. 햇살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에 시끄럽던 장터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감탄이 아닌 의심과 경계가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저게 누군가? 이 선비가 산속에서 여우라도 홀렸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특히 안악들의 눈초리는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여인이, 그것도 미혼의 선비, 선비와 한 집에 기거한다는 것은 엄격한 예법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의 고난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가 가장 혹독했습니다. 안악들은 그녀를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노골적으로 밀치며 자기들끼리 물동이를 채웠습니다. 어느 꼴에서 굴러먹던 계집인지 선비를 망칠 요물이 틀림없어 모진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빈 물동이를 든 채 해가 저물도록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축복이 아니라 사람들의 질시와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멸시와 고립 속에서 이는 다시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달랐습니다. 그는 세상의 편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홀로 눈물 짓는 인을 묵묵히 데려왔고 그날 밤 자신의 낡은 서책들을 꺼내왔습니다. 세상의 말들은 바람과 같소. 붙잡으려 할수록 그대를 핥힐 것이오 무엇도. 그는 촛불 아래 앉아 그녀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피난처를 구하는 여인이 아니라 지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서진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총명함은 서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는 강철 같은 의지, 두 번째 변수가 있었습니다. 글을 배우면서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보답으로 이는 서진의 황량했던 초가집의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광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던 망가진 배틀배틀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그것을 매만지고 닦고 조이며 수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는 서진의 나직한 글 읽는 소리와 함께 규칙적으로 찰칵 찰칵거리는 배 짜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조용한 대화처럼 서로의 외로움을 어루만지며 공간을 채웠습니다. 서진은 그녀에게 세상의 지혜를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삶의 질서와 따뜻함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봄이 깊어지자 이는 집 뒤편에 버려진 텃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서진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었으나 자갈이 너무 많고 척박하여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황무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진 역시
저 땅은 애써도 소용없다며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비범한 인내심 두 번째 변수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호미로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상처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흙을 골라냈습니다. 맨손으로 수없이 많은 자갈을 하나하나 주워냈고 손톱 밑이 검게 물들고 손바닥이 벗겨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숲에서 마른 잎과 썩은 나무를 모아 거름을 만들었고 씨앗을 심을 때는 마치 아기에게 속삭이듯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처음에는 의아하게, 나중에는 경이롭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듯 보였던 밭에서 파릇한 새싹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하게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그토록 아꼈으나 말라 죽어가던 귀한 약초들도 그녀의 손길이 닿자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기를 되찾고 푸른 잎을 펼쳤습니다. 절정은 밭 한가운데 서 있던 늙은 복숭아나무였습니다. 몇 해 전 벼락을 맞아 반쯤 죽어버린 고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봄, 그 검게 타버린 가지에서 눈부시게 화사한 복숭아꽃이 만개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화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가진 모든 생명력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듯 황홀할 정도로 강렬한 분홍빛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꽃잎을 만져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농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흙을 만지는 저 여인에게 죽어가는 것들마저 되살리는 불가사의한 치유의 힘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경외심 어린 눈으로 인을, 그리고 그녀가 피워낸 경이로운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복숭아나무에서 꽃을 피운 여인, 그리고 벼락 맞은 고목을 되살린 처녀. 그 신비로운 이야기는 척박한 상골 마을에 피어난 기이한 꽃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헛소문이나 도깨비의 장난쯤으로 치부하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뜬 소문이 생명력을 얻기 시작한 것은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초의 영감이 기적적으로 병석에서 일어난 후부터였습니다. 최 영감은 지독한 기침병으로 몇 년째 자리에 누워 이제 나저제나 숨이 넘어가기만을 기다리던 신세였습니다. 읍내에 용하다는 의원도 값비싼 약재도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담화의 서진 몰래 그 척박한 밭에서 캐낸 약초 몇 뿌리를 들고 최 영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정성껏 달인 약을 영감의 입에 흘려놓고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미친 계집이 노인에게 독이라도 먹이는 것 아니냐며 수군댔지만 불과 사흘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노인의 기침이 멎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흘 뒤 최 영감은 제 발로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 일은 뜬 소문을 확고한 사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시기하고 멸시하던 안악들조차 이제는 그녀를 약초 아가씨라 부르며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자신의 아픈 아이를 데려왔고 이는 묵묵히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텃밭에서 자란 약초들은 이상하리 많지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고운 처녀에 대한 이야기는 봄바람을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읍내 관아 애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소는 안 될 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 달째 핏발선 눈으로 사라진 공주를 찾아 헤매던 권대위였습니다. 정변은 성공했으나 마지막 핏줄을 놓쳤다는 사실은 그를 밤낮으로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채 한 외딴 산골에 하늘에서 내려온 듯 아름다우며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고 사람을 살리는 처녀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권대위는 직감했습니다. 아름다움과 기적, 그것은 분명 그가 찾던 왕실의 마지막 잔재였습니다. 그는 즉시 부하들을 이끌고 그 작은 상월 마을로 말을 달렸습니다. 고요하던 마을에 갑자기 들이닥친 말발굽 소리와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는 평화롭던 오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군사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권대위와 그의 부하들은 망설임 없이 이서진의 초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쾅탄하는 소리와 함께 서진이 땀 흘려 만든 쌀이문이 거칠게 부서져 나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배틀 소리와 글 읽는 소리가 동시에 멎었습니다. 권대위가 흙 묻은 군화발로 방 안에 들어섰을 때 그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삼벗을 입고 머리를 투박하게 틀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공주 담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고귀함과 위엄은 조금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권대위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찾았다, 이 도망친 쥐새끼를. 그가 칼을 빼어들고 서진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놈이로구나. 감히 역적의 딸을 숨기고 이 선비놈이. 서진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는 평생 분만 잡아온 연약한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포에 질린 와중에도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인을 보호하려는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대위님 오해이십니다. 이 아이는 제 먼 친척이옵니다. 어릴 적 큰 병을 앓아 말을 하지 못하는 그저 불쌍한 아이일 뿐입니다. 권대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을 못해 내 놈이 지금 누구를 속이려 드느냐. 그가 서진을 방구석으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공포에 질린 서진에게 향한 사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석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할 인 담화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궁궐에서 다도다도를 행하듯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찻상 소반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란스러운 방 안에서 그녀의 침착한 발걸음 소리는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군사들조차 그녀의 기묘한 행동에 압도되어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담화는 찻주 전자를 들어 떨림 하나 없는 손길로 찻잔에 미지근한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찻잔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권대위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권대위의 눈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도망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차갑고도 강철 같은 의지로 불타는 왕족의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천마디 말보다 더 날카롭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왕족 앞에서 칼을 겨누다니. 너는 그저 피에 굶주린 짐승일 뿐이다. 권대위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울부짖는 공주를 예상했지. 이렇듯 서늘한 위엄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모습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경멸에 그는 치욕을 느꼈습니다. 내년이 감히 분노로 이성을 잃은 그가 찻잔을 내리쳐 깨뜨렸습니다. 당장 전현과 이놈을 함께 묶어라 저항하는 자는 모조리 베어버려라. 군사들이 다시 달려들어 담화와 서진의 팔을 거칠게 꺾었습니다. 매에 옴추시오. 바로 그 순간 부서진 문 밖에서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팡이를 든 초의 영감이 성난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집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안악들은 손에 낱낱을 쥐고 있었고 장정들은 괜히 나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들 앞에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 영감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대위님, 무슨 연유로 우리 마을에 은인을 잡아 가려 하십니까? 권대위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은인 인연은 나라를 배신한 역적의 딸이다. 너희가 감히 역적을 비호하겠다는 것이냐? 최 영감이 지팡이로 땅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역적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소. 우리가 아는 것은 저 아가씨는 내 죽을 목숨을 살려주었고 우리 아이들의 열병을 고쳐주었다는 것뿐이오. 저분들은 우리 마을 사람이오. 만약 저분들을 데려가려거든 이 늙은이의 목을 먼저 치고 가시오. 야, 맞습니다. 우리를 다 죽이고 가시오.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상월짜기를 울렸습니다. 권대위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고작 한두 명의 저항을 예상했지. 마을 전체가 이렇게 격렬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그가 명령만 내린다면 이 오합지졸들을 베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들어선 새 정권이 아무런 죄도 없는 백성들을 학살했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그것은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되찾고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 영감을 노려보았습니다. 좋다. 오늘은 노인의 체면을 봐서 물러가주지. 그는 담화를 향해 경멸의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년은 도간에 든 쥐다. 내가 내년을 잡으러 다시 돌아올 때는 이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는 부하들에게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마을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사람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담화만은 굳건히 서서 권대위가 사라진 길목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진은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있던 낯선 얼굴의 사내 두 명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권대위는 감시자를 남겨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초가집은 이제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복숭아나무에서 꽃을 피운 여인, 그리고 벼락맞은 고목을 되살린 처녀. 그 신비로운 이야기는 척박한 산골 마을에 피어난 기이한 꽃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헛소문이나 도깨비의 장난쯤으로 치부하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뜬 소문이 생명력을 얻기 시작한 것은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최 영감이 기적적으로 병석에서 일어난 후부터였습니다. 최 영감은 지독한 기침병으로 몇 년째 자리에 누워 이제 나저제나 숨이 넘어가기만을 기다리던 신세였습니다. 읍내에 용하다는 의원도 값비싼 약재도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담화 이서진 몰래 그 척박한 밭에서 캐낸 약초 몇 부리를 들고 최 영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정성껏 달인 약을 영감의 입에 흘려넣고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미친 계집이 노인에게 독이라도 먹이는 것 아니냐며 수군댔지만 불과 사흘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노인의 기침이 멎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흘 뒤 최의 영감은 제 발로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 일은 뜬 소문을 확고한 사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시기하고 멸시하던 안악들조차 이제는 그녀를 약초 아가씨라 부르며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자신의 아픈 아이를 데려왔고 이는 묵묵히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텃밭에서 자란 약초들은 이상하리만치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고운 처녀에 대한 이야기는 봄바람을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읍내 관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닿아서는 안 될 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 달째 핏발선 눈으로 사라진 공주를 찾아 헤매던 권대위였습니다. 정변은 성공했으나 마지막 핏줄을 놓쳤다는 사실은 그를 밤낮으로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채 한 외딴 산골에 하늘에서 내려온 듯 아름다우며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고 사람을 살리는 처녀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권대위는 직감했습니다. 아름다움과 기적, 그것은 분명 그가 찾던 왕실의 마지막 잔재였습니다. 그는 즉시 부하들을 이끌고 그 작은 상월 마을로 말을 달렸습니다. 고요하던 마을에 갑자기 들이닥친 말발굽 소리와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는 평화롭던 오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군사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권대위와 그의 부하들은 망설임 없이 이서진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광야에 하는 소리와 함께 서진이 땀 흘려 만든 쌀이문이 거칠게 부서져 나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배틀 소리와 글 읽는 소리가 동시에 멎었습니다. 권대위가 흙 묻은 군화발로 방 안에 들어섰을 때 그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삼벗을 입고 머리를 투박하게 틀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공주 담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고귀함과 위엄은 조금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권대위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찾았다, 이 도망친 쥐새끼를. 그가 칼을 빼어들고 서진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놈이로구나. 감히 역적의 딸을 숨기고 이 선비놈이. 서진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는 평생 분만 잡아온 연약한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포에 질린 와중에도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인을 보호하려는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혜위님, 오해이십니다. 이 아이는 제 먼 친척이옵니다. 어릴 적 큰 병을 알아 말을 하지 못하는 그저 불쌍한 아이일 뿐입니다. 권대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을 못해 내 놈이 지금 누구를 속이려 드느냐. 그가 서진을 방구석으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공포에 질린 서진에게 향한 사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석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할 인담화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궁궐에서 다도를 행하듯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찻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란스러운 방 안에서 그녀의 침착한 발걸음 소리는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군사들조차 그녀의 기묘한 행동에 압도되어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담화는 찻주전자를 들어 떨림 하나 없는 손길로 찻잔에 미지근한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찻잔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권대위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권대위의 눈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도망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심장을 꿰뚫어보는 차갑고도 강철 같은 의지로 불타는 왕족의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천마디 말보다 더 날카롭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왕족 앞에서 칼을 겨누다니. 너는 그저 피에 굶주린 짐승일 뿐이다. 권대위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울부짖는 공주를 예상했지. 이렇듯 서늘한 위엄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모습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경멸에 그는 치욕을 느꼈습니다. 내년이 감히 분노로 이성을 잃은 그가
찻잔을 내리쳐 깨뜨렸습니다. 당장 전현과 이놈을 함께 묶어라. 저항하는 자는 모조리 베어버려라. 군사들이 다시 달려들어 담화와 서진의 팔을 거칠게 꺾었습니다. 매움추시오추. 바로 그 순간 부서진 문 밖에서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팡이를 든 초의 영감이 성난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집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안악들은 손에 낫을 쥐고 있었고 장정들은 괭이나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들 앞에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 영감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대위님, 무슨 연유로 우리 마을에 은인을 잡아 가려 하십니까? 권대위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은인 인연은 나라를 배신한 역적의 딸이다. 너희가 감히 역적을 비호하겠다는 것이냐? 최 영감이 지팡이로 땅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역적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소. 우리가 아는 것은 저 아가씨는 내 죽을 목숨을 살려주었고 우리 아이들의 열병을 고쳐주었다는 것뿐이오. 저분들은 우리 마을 사람이오. 만약 저분들을 데려가려거든 이 늙은이의 목을 먼저 치고 가시오. 맞습니다. 우리를 다 죽이고 가시오.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권대위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고작 한두 명의 저항을 예상했지. 마을 전체가 이렇게 격렬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그가 명령만 내린다면 이 오합지졸들을 베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들어선 새 정권이 아무런 죄도 없는 백성들을 학살했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그것은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되찾고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 영감을 노려보았습니다. 좋다. 오늘은 노인의 체면을 봐서 물러가주지. 그는 담화를 향해 경멸의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년은 도간에 든 쥐다. 내가 내년을 잡으러 다시 돌아올 때는 이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는 부하들에게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마을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사람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담화만은 굳건히 서서 권대위가 사라진 길목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진은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있던 낯선 얼굴의 사내 두 명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권대위는 감시자를 남겨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초가집은 이제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